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를 받으시고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가치 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이제 또 복귀를 하셨고, 네. 또 그러나 여전히 그 방통위는 또 항고를 해서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지금 그 항고심에 대해서는 뭐 재판이 한번 열렸었습니까? 신문기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아마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온다. 네, 네. 예. 그러면 그 권태선 이사장은 그 해임에 대한 통보, 해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감사원 감사에 나가는 8월 3일 날 그 통보서를 저희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8월 3일 날 감사원 감사원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 그 서류를 전달했다고 들었고요. 제가 직접 받은 건 8월 7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해임안을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네. 그랬을 때 그 이 통보서에 뭐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까? 그 사전 처분 통지서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뭐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네. 그게 지금 흔히 얘기한 6가지 그겁니까? 그러니까 국민감사 청구 사항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해임 사유로 거론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00% 기억은 못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여쭐게요. 그 지금 이제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그렇죠? 국민감사 청구가 22년 11월 24일 날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감사원이 23년 2월 27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아직까지도 뭐 감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예,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방통위에 감사 관련 질문서를 보낸 게 7월 31일이죠. 7월 31일 하고 또 9월 중에 한 번 더 왔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해임 여부가 가처분 인용되고 나서 온 겁니까? 아니면 해임 의결하고 나서 온 겁니까? 해임 의결 뒤에 온 해임 의결되고 왔고, 예. 자, 그리고 예. 8월 2일 날 방통위 회의에서 해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해임 절차에 들어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임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 그 당시 3인 체제였는데 저하고 김효재 당시 직무대행하고 해임 절차에 대한 개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사장에 대한 그 해임 사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개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했던 거죠. 거기서 얘기한 여러 자료라는 게 뭐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뭐 국민감사 실시 중이고 그다음에 또 방통위 검사 감독이 예정돼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그래서 그 제안이 됐던 것이고 그 뒤에 청문 절차 등의 해임 절차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방통위에게 이제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죠? 그 질문서 아까 뭐 우리 윤영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뭐 질문서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질문서. 네. 위원님 저기 그 질문서가 2개 왔는데요. 아까 윤영찬 의원이 말씀하셔서도 지금 정해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결국 그 저희 방통위의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을 문의한 질문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질문서가 있고 잠깐만요. 뭐 그건 이따가 윤영찬 의원님한테 설명하시고 자, 이 질문서가 7월 31일 날 도착을 했고 네. 이 질문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해임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 부분도 더 해임 사유 저희 해임 제안할 때 처음 제안됐을 때 그
사안도 다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통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데 이상인 위원께서 느닷없이 감사원으로부터 그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해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안건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제가 확인됐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질문서도 뭐 감사원의 최종적인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진행 중에 있어서의 저희에 대한 질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감사 청구 내용도 6가지 사유를 쭉 하고 그걸 감사원으로 보내고 감사원은 그걸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고 방통위는 검사를 하면서 또 똑같은 사유를 하고 질문서를 그러니까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그 복사한 걸 다 모아놓고서 자료가 이렇게 많으니 해임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국민감사 왜냐하면 여기 들어보세요.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이 질문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서 내용은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전 조치하지 않도록 하되 사전 조치를 하면 뭡니까? 이 감사 결과가 나와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통위는 처분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절차상 참 부실하다. 권태성 이사장님, 법원에서 가처분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그 판사하고의 이제 질의 응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던 결정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인들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방통위가 다 좋아요. 뭐 마음에 안 들고 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수주의 가치는 제도나 절차를 참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근데 지금은 뭐 보수주의 가치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축구도요. 뭘 하려면 빌드업을 천천히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이 뻥축구라고 했잖아요. 뻥축구. 수비에서 뻥 이제 공격에 차놓고. 지금 방통위와 이 집권 세력은 뻥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전혀 생략한. 예,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5분으로 하고 순서는 주질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참 작년 올해 보면은 별로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데 아마 거기 수감받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쳇바퀴 도는 것을 어찌 보면 무한 도돌이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야당 시절에 야당이 한번 결단을 해주든 여당이 결단 한번 해주든 누군가는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안 하고 공수 바뀌어가면서 계속 똑같은 주장들을 반복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여야 간의 머리를 좀 맞대서 결단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권태선 이사님 뭐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고요. 고박구 사장님. 네.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이게 이제 헌재 지금 가 있습니까? 예, 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게 꽤 오래 가네요. 이게 2020년 4월 28일 날 심판회부가 결정이 돼 있는데 벌써 3년 하고도 한 반년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통위는 이 현재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랩사 관련돼서 2022년 11월 17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아직 판단이 안 나온 네.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방통위도 확인을 못 하시고 요 지금 대법원 헌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뭐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요. 요 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꽤 설득력 있게 좀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준비한 건데요. 근데 만약에 그 뭐 대법 판단과 달리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요. 지금 결합 판매 제도는 지역의 중소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그 경영이 어려운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방송사에 대한 지원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중소방송사를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그건 방통위에서 정책적으로 할 사안이라 제 코바코로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글쎄요. 그 부분 행정기관이라는 게 어떤 판단이 나와야 그 뒤로 후속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이제 그 결합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꾸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또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저희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럼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저희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익을 많이 내서 그것이 일부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방송 광고 시장이 이제 막 축소되면서 이익이 줄어드니까 지원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지역 방송사의 그 재정적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갭이 있어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 방통위는 혹시 어떤 뭐 생각을 갖고 네,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DMB 행정소송은 저희 방통위가 패소해서 최근에 이제 고시개정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셨다나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반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고려해서 10월 20일 날 지금 그 위원회 그 열어서 그런 거 좀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생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환경 또 광고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의 제도와 네. 예. 네네.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두현 의원님 3분 추가 질의